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현재 여러분? 좋았죠? 좋았습니다. 예. 지금 미증시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뭐 설명이 불가능한 장입니다. 저는 그냥 계속 모멘텀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가설을 세우고 접근하고 있는 건데, 이쯤 되면 좀 궁금해져요, 저도. 여러분들은 아마 저처럼 방송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송을 보고 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다른 방송은 뭐라고 하나요? 뭐 현금화 어쩌고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엔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시청자분께서 하나 요청을 하셔가지고 어떤 방송을 봐야 됐어요. 그게 4월이었는데 그때 뭐 LG화학이랑 삼성 SDI 현금화하고 뭐 더블딥을 대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오른다고 했죠 라고 하고 있을 겁니다. 늘 그랬어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제가 그런 거에 염증을 느껴서 내가 그냥 방송을 하자라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길게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오늘 2021년 예산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초슈퍼 예산입니다. 작년에 슈퍼 예산이었으니까 올해는 초슈퍼 예산이 맞는 거죠. 556조 원입니다. 어떤 섹터가 유망할까요? 네, 국인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많이 주신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르켄자님. 네,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미륵이라고 쓰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항선과 지지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지선은 최근 저점의 밀집 구간을 연결한 선이고 저항선은 반대로 최근 고점의 밀집 구간을 연결한 선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은 저항선과 지지선은 어지간하면 큰 변동이 없지 않나요? 3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땐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지선의 경우 1개월 혹은 3개월간은 절대 그 밑으로 안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 질문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지지선 저항선이 그렇다고? 최근 고점의 밀집 구간? 아닙니다. 최근 저점의 밀집 구간? 아닙니다. 이건 단기 트레이딩을 위한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도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디팩토 표준이라고 하죠. 남들이 인정하는 지지와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절대 그 밑으로 안 내려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란 단어가 없어요. 주식에는. 그건 뭐 차트를 몇 개만 켜봐도 알죠. 지지선 깨고 내려가는 게 허다하고요. 저항선 뚫고 올라가는 게 허다합니다. 자, 어떻게 트레이딩 아니지 이렇게 트레이딩 했다가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보면 상승 추세죠. 이 지지할 때 바이 장에 오르니까 기분 좋잖아요 다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이렇게 트레이딩하면 죽습니다. 한번 벌고 여기서 매도, 한번 벌고 매도, 한번 벌고 매도, 한번 벌고 매도, 한번 벌고 작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고요. 방금 국인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지와 저항이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 미제들이 하는 건데 보시면 알겠죠? 미제들이라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에요. 말하는 게.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하라고? 자, 왜 생기는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최근 저가를 기준으로 저항선을 긋고 지지선을 긋고 최근 고가를 기준으로 저항선을 긋는다. 영어로 하면 support, resistance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한번. 자, 여기 지지라고 그었잖아요. 여기 저항이라고 그었습니다. 이 특성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죠. 그 다음에 지지를 받고 올라갑니다. 저항을 받고 떨어지죠. 여기 페일러 스윙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상승했다 다시 지지선까지 오죠.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의 지지와 저항이 있었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기억이 생깁니다. 여기서 지지하고 여기서 저항하네. 상승해요. 그럼 저항이네 라고 매도했겠죠. 근데 매도했는데 뚫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지 저항은 깨지면 바뀝니다.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돼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공식처럼 외우지 말고 이 저항선을 뚫고 나면 왜 지지가 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뭐 다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드려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해하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지와 저항은 깨지면 바뀝니다.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기억입니다. 이게 여기서 지지했었지, 여기서 저항했었지. 그러니까 심리적인 그 마지노선이란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합의한 기업의 가치 범위입니다. 자, 이게 일봉이 아니고 월봉이라고 할게요. 월봉 또는 주봉. 그럼 이 기업은 이 정도가 시총 1조라고 할게요. 이 정도가 0.5조라고 할게요. 시총이. 그냥 가설을 세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의 매출액이 보자. 그러면 800억이다. 800억이다. 아, 800, 그 매출액이 아니고 연이익이 800억이에요. 그러면 뭐 잘 쳐주면 M&A 할 때 10배 하니까 8천억입니다. 8천억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현금 8천억을 주고 사면 10년이면 뽕을 뽑는다는 거죠. 예, 그게 PER이랑 연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의 가치는 8천억이겠죠. 대충.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성적이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좀 뭐 여러 가지 흥망성쇠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갑자기 이 저항과 지지에서 왔다 갔다, 이게 횡보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뚝 뚫고 올라갔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기업의 가치는 8천억 수준이었잖아요. 이 안에서 놀아야지 합리적인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뚫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엇일까요? 예, 무언가 이슈가 발생한 겁니다. 저항을 뚫고 올린 거죠. 자, 이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고요. 매물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최근의 저점, 최근의 고점은 의미가 없고요. 매물대를 봐야 됩니다. 매물대 영상은 제가 올렸습니다. 자, 트랩 페일러 스윙.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트랩이 발생하면, 페일러가 발생하면 굉장히 높은 속도와 각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트랩은 지지선을 지지 못하는 경우, 저항선을 뚫었다 떨어지는 경우를 트랩이라고 하고요. 지지보다. 예. 이 지지선을 뚫었다가 올라오는 거, 이것도 트랩이죠. 가만히 보면 얘는 트랩이 아니었고, 여기서 보면 이 뚫어 올렸다가 떨어지면 이게 트랩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그 지지선까지 안 가고 올라가는 걸 페일러라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이해하시고요. 자, 지지 저항으로 투자했으면 이거는 그냥 제언입니다. 제언.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제언이에요. 지지 저항으로 투자하셨으면 이거 지지네라고 샀고 여기가 저항이네라고 팔고 이러고 있으면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매수 버튼을 누를 때 그 이유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잠깐 막 흔들리면 안 돼요. 잠깐 막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 지지라고 샀으면 지지를 못하고 떨어지면 손절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근데 지지라고 샀잖아요. 근데 손절을 이렇게 지지를 깨고 떨어지면 장투 존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절대 금물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투자했으면 떨어져도 됩니다. 아이 뭐야 가격 흔들리네 추미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를 난 지지니까 샀어라고 했는데 깨고 떨어졌다고 해서 존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전 영상에서 지지와 저항에 대해 간단하게 올렸습니다. 사실 오늘 한 얘기가 거의 다예요. 자, 그리고 주식님께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이 뭔가요? 투자자 예탁금이면 실제 주식시장에 투자한 돈인가요? 아니면 통장에 있는 돈인가요? 라고 했는데요.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60조를 넘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이 120조 가까이 돼요. 자, 카카오 게임즈 효과로 지금 단기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왜냐하면 청약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넣어야 됩니다. 자, 한마디로 투자자 예탁금이란 증권사에 예치된 잔금입니다. 뭐 여러 가지 공식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차 영상에서 완성하지 못했던 거를 완성해서 어제 새벽에 올렸죠. 덕분에 늦게 잤습니다. 잠깐 보시면, 자, 여기서 설명하는 게 코스피의 현재 그 해당 주에 완료된 지수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여기 있고요. 코스닥, 코스피 나눠서 보기로 했잖아요. 자, 코스피의 최고점은 이때였습니다. 18년 1월 29일 2600. 최저점은 코로나 때. 이거는 최근 최저점입니다. 이거를 옛날 최저로 바꿀까? 네. 이거는 옛날 최저인데. 다시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고점 대비해서 10% 떨어져 있습니다. 최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7배가 올라왔어요. 자, 보세요. 주식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주식은 위험하다는 이상한 스테레오 타입이 있는 사람들은 무시해야 된다. 자, 신용은 지금 코스피 신용이
그 코스닥 신용보다 적습니다. 지금 코스닥에 B2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그 대장주, 주도주들의 신용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만약에 박살이 나면 주도주 위주로 박살이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그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할 겁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때 리스크 해지를 할 방법을 생각해 놔야겠죠. 예. 대차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요. 코스닥 대차도 줄었습니다. 이거는 코스피 최고점, 이때 최고점. 이 코스닥은 그 최근 최고점부터 이때까지의 누적 매매 동향입니다. 요것들을 볼 거고요. 증시 주변 자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 투자자 예탁금은 4.6% 한 주 동안 올랐는데요. 지금 60조 넘었죠. CMA 잔고도 거의 뭐 60조를 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흐름인데요. 자, 보시면 좀 간단하게 바꿨습니다. 내용은 그대로 다 유지했어요. 자, 신용이 올라가는 게 보이죠? 네, 이게 보입니다. 일단 신용이 올라가는 게 보이고 대차 잔고 줄어드는 거 보이죠? 공매도 잔고. 그 대차 잔고도 초록색인데 줄고 있습니다. 지금 예탁권, 예탁증권 담보융자도 있습니다. 이게 담보대출하는 거예요. 주식담보대출. 이것도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진 않아요. 이게 약간 좀 물음표긴 합니다.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상승천을 그리면서.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코스닥을 보시면 지금 공매도 잔고량은 코스닥도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 대차 잔고도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코스닥도 지금 공매 상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최근에 바이오주의 상승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공매도가 바이오에 거의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시용 잔고도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지금 코스피랑 비교를 해보세요. 예,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담보대출은 생각보다 좀 미미합니다. 예, 미미해요. 코스닥도. 아무튼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탁금 올라가는 속도, 그 다음에 CMA 잔고 올라가는 속도가 지금 거의 뭐 신용융자랑 기울기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용은 위험하긴 하지만 그렇게 초위험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21년 예산안입니다. 10대 중점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2020년 예산안입니다. 이게 정부 자료인데요. 지금 전년 대비 8.5% 올랐습니다. 40조가 올랐어요. 40조. 와, 40조. 나 0.1조 원 주지 나한테. 자, 3차 추경 대비 1.6% 올랐습니다. 555.8조 원이에요. 이게 지금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얼마 안 주고 끝날 것 같습니다. 2020년은 조금 줄었어요. 조금 줄었고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시면 뭐 산업 중개에너지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R&D, 복지 일자리, 환경, SOC, 국방 이거 체크해 두시고요. 이것도 뒤에서 보겠습니다. 뒤에 안 보는구나.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코로나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내세운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본 예산보다 8.5% 늘어난 555조 8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이게 메인 주제예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 두 가지인데요. 자, 데이터댐, 빅데이터, 지능형 AI 정부, 인공지능, SOC 디지털화, 이거는 뭐 데이터댐이랑 비슷하죠. 디지털 트윈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집이 있잖아요. 지금 집에 내부 구조가 있잖아요. 그거를 3D로 모델링해서 그 가상 공간으로 만들어 두는 게 기술이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쌍둥이죠. 그래서 이걸 하면 뭐가 좋아지느냐라고 하면 내가 공장 같은 거를 그 AR 글래스나 VR을 끼고 그 공장 내부를 점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태블릿을 들고 공장의 전반적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등 스마트 팩토리로 가속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반드시 필수예요, 이거 디지털 트윈은. 이게 여러 가지 쓰일 수 있겠죠. 뭐 부동산에도 쓸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용처가 있을 겁니다. 그린 뉴딜, 그린 리모델링, 그린 스마트 스쿨,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이건 뭐 수소차, 전기차죠. 뭐 우리가 늘 알던 것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예, 뭐 별게 있을까 싶었는데 그저 그래요.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 사회 안정망 구축, 이건 뭐 우리랑 관계없죠. 포용적 사람 투자 확대,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포유류인 줄 알았어요. 포용적 사람 투자 확대. 오케이. 자, 분야별 재원 배분. 자, 산업 중개 에너지 굉장히 크겠죠. 에너지 쪽. 예, 에너지면 뭐 그린 뉴딜도 포함되겠죠. 환경에 굉장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저탄소, 탈원전 이런 거죠. R&D는 AI 중심이겠죠. SOC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 SOC 관련주 저도 계속 샀었죠. 복지 일자리 패스하시고요. 국방도 체크해야 됩니다. 저 국방 관련주 사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린 에너지, 인공지능, VR, AR 이게 디지털 트윈에 연결되니까 이게 최근에 조명을 거의 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명받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AR, VR에 그 풀리 커플링된 종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죠. 100% AR, VR 글자만 엮여 있어도 상승할 겁니다. 한빛소프트, 그 다음에 드래곤플라이 이런 것들 기억나죠? 제가 뭐 아직 사진 않았어요, 걔네들. 빅데이터, 이건 뭐 강조해서 뭐 합니까? 제가 인공지능 그 영상이 2가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인공지능에 대한 빠른 이해와 인공지능 테마주의 실질적인 투자주, 인터넷에 나뒹굴어 다니는 그런 AI 관련 투자가 아닌 진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라고 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IT 필드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매우 정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 계속 매수하고 있었죠. 관련주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매수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반드시 소외됩니다. 4차 산업혁명 진짜요. 제가 5G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수소차도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었고, 사실 큰 폭의 상승은 있었지만 지금 증시가 반등하는 폭에 비하면 좀 미미하긴 했죠. 하지만 수소차도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었고, 저도 그 코로나 저점 때 그 폭풍적으로 매수를 했었고, 지금도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예. 언택트랑 바이오도 제가 코로나 폭락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실질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들, 관심 가지고 있는 섹터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앞당긴 혁명의 물결입니다. 이거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건 자명한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언택트 중심으로 바이오, 그다음에 그린 에너지,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쭉쭉 계속 막 조명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당긴 거예요. 자, 악재 호재를 보시면 악재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도 묘연해졌고요. 한일 경제 분쟁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확진자 증가세도 이제 미미하죠.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이슈였습니다. 백신 개발의 이슈는 지금 계속 기본 아이온 하고 있고요. 정부의 부양 정책 오늘 발표했죠. 자, 초슈퍼 예산 556조 약. 자, 외신입니다. 줌이 2020년에 이겼답니다. 355%의 increase in revenue. 그 영업이익이 거의 355% 올랐다네요. 저 오늘 단기 트레이딩을 좀 했고요. 직장인이 할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종가 근처에 매수한 게 있는데 웬걸? 예, 줌이 올랐네요. 제가 뭘 매수할게요? 예, 알서포트 매수했습니다. 내일 팔고 나가겠습니다. 자, 오픈 mostly higher. 오, 최근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네요. 이게 줌의 블로우아웃, 줌이 날아갔다라는 겁니다. 나스닥 퓨처가 굉장히 따뜻하다. PMI 포인트가 PMI가 글로벌 회복의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PMI 지수가 나왔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오일 그라인드 하이어. 자, 오일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API 넘버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API는 그 국제 유가 관련된 지표입니다. 자, 골드 아이 2,000불. 자, 맞죠? 살아있죠? 누구인가? 근데 금이 오른다고 하지 않았는가? 2,000불 가까이 왔네요. 그럼 뭐해? 내가 안 샀는데. 가지고 있는 금은 있지만. 내신입니다. 내년 555조 원 슈퍼 예산. 2년 뒤엔 국가 채무 1,000조 원. 이거 어떤 신문사에서 냈는지 바로 알겠죠? 예. 그렇답니다. 1억 넣고 2주 현실로 카카오 게임즈 청약 첫날 16.4조 몰려. 예. 이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제가 붙여놓은 내용 보시면 이날 지점을 찾은 투자자 A씨 77세시랍니다. 어르신인데요. 재밌죠. 예. 어르신께서 찾았어요. 예전에 속담이 있었죠. 격언인데 증권시장에 애엄마가 아기를 얻고 나타나면 고점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옛말입니다. 옛말이에요. 예전에 그 애엄마가 집에서 애만 본다고 바쁘잖아요. 애기 키워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진짜 맨날 목 늘어나는 티 입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의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주식 투자하러 왔다는 것 자체가 너도나도 다 하고 있다라는 걸 빗대어 얘기한 거예요. 최근엔 다릅니다. 이제 커리어 우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남녀 평등 오히려 여성 우월 사회가 와버려서 전부 다 사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은 옛말이고요. 그리고 77세 분도 스마트하죠, 최근에는. 그래서 이걸 보고 겁먹을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거 보면 저 바로 빠졌거든요, 진짜. 근데
이번 이전까지 공모주 청약 투자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지난번 상장한 SK바이오팜의 사례를 보고 청약에 도전하게 됐다. 이거는 좀 재미없네요. 50대 투자자 B씨의 말은 재미가 없습니다. 굉장히 샤머니즘, 토테미즘 같은 투자 방법이죠. 지난번에 SK바이오팜 올랐으니까 카카오 게임즈 사야지. 이분은 카카오 게임즈가 정확히 뭘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재밌죠. 근데 이번 공모주 청약도 굉장히 흥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장 앞둔 카카오 게임즈 들썩들썩 역대 최고 경쟁률 기록. 내가 왜 똑같은 뉴스를 두 개나 넣었지? 죄송합니다. 코로나 충격 2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3.2%. 외환위기 이후 최저. 좋네요. 최저 찍었네. 이제 반등하겠죠. 그거를 고려해서 지금 증시가 상승하는 겁니다. 증시는 최소 6개월, 최대 2년을 선행하는 겁니다. 금리 상승 유동성 축소 신호인가 증시 영향은 이라고 했는데요. 진짜 자격 미달. 제가 꼭 이렇게 한 번씩 자격 미달이라고 하는 기자들, 근데 전체적인 기사가 다 자격 미달입니다. 정말 주식 투자도 하고 있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주식 관련 기사를 쓰고 있고, 경제에 대해서 이해도 못한 것 같은 사람들이 경제 기사를 쓰고 있어요. 이 내용만 봐도 그렇습니다. 금리 상승 유동성 축소 신호인가.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페드의 그 대차대조표를 알지도 못하는 얘기예요. 설마 이거 증권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타깝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미국, 우리나라 등에서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유동성 공급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이 우려를 제기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유동성을 축소할 리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지금 연준이 사겠다고 했는 거 10%도 안 샀습니다. 아직. 기업체는 사지도 않았어요. 예. 지금 국채만 사고 있습니다. 국채만 사고 있고, 지금 AIT 여기 긁어 넣어서 붙여 넣어놨네요.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한다고 한 마당에 지금 무슨 유동성을 축소하겠습니까? 참, 예. 안 됐네요. 이런 글을 보고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글로벌 경제 캘린더 보시면 지금 ISM 제조 구매자 지수가 예측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모레 발표되는 ISM 비제조 구매자 지수도 좋게 나올 확률이 조금 생겼습니다. 독일 실업률 변동 괜찮게 나왔죠. 근데 지금 중국도 괜찮게 나와서 아시아 증시가 괜찮았던 겁니다. 근데 독일이 지금 살짝 안 좋아졌어요. 영국도 살짝 안 좋아졌어요. 유로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로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디플레이션 우려인가? 어즈버 이런 얘기 하고 있겠죠. 내일은 원유 재고가 발표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API가 이겁니다. 자, 국내 주요 이벤트는 예산안 발표했고요. 수출입 동향 발표했죠. 공공 데이터 활용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라고 해서 그 데이터 관련주가 좀 상승했습니다. 살짝 제가 놓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건 기사를 보고 있었는데도 내일 데이터 댐 프로젝트 본격 시동 약간 이런 기사가 있을 거니까 아마 이 모멘텀이 이어가지 않을 거라 여겨집니다. 내일 소비자 물가 동향이 나오는데 평이하게 나오겠죠. 베리쇼였고요. 오늘 MSCI 리밸런싱 일이었죠. 자, 코스피는 상승했습니다. 1%. 코스닥이 약간 주춤주춤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상승 추세를 유지했죠. 여기서 약간 트랩이 발생했는데 이게 트랩입니다. 트랩. 앞에서 말씀드렸던 트랩 이후에 단기 트레이딩 기회를 줬죠. 지수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이었습니다.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수를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도 약간 상승 추세를 그리다가 트랩 발생시키고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상승세를 유지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굉장히 좋게 끝났습니다. 지금 상한가는 7개, 6개, 13개나 됩니다. 무슨 예전에 상한가가 한 5개만 넘으면 와, 오늘 장 괜찮았네요. 이게 진짜 옛날이 아니고 1년이 안 됐습니다. 1년이. 이제 증시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하실 겁니다. 시간에도 상승으로 끝났고요. 코스닥도 시간의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이거 제가 안 고쳤네요. 진짜 어디 아픈가 봅니다. 확실히 바뀐 양식에 적응이 안 되네요. 자,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60조를 넘었어요. 훨씬 넘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 10% 늘었어요. 예전에 투자자 예탁금 10몇 조, 20조였던 거 기억하세요? 지금 60조입니다. 60조인데다가 하루에 10%가 올랐어요. 지금 돈이 증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SK바이오팜 공모 청약 때 말씀드렸죠. 그때 반짝 투자자 예탁금이 올랐지만 이 상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투자자 예탁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까 50대 투자자 B씨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상기해 보세요. 야, SK바이오팜 성공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약간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가 흥행하고 다음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할 때 똑같은 말 하겠죠. SK 바이오팜이랑 카카오 게임즈 흥행했기 때문에 빅히트 흥행하지 않을까요? 방탄소년단 짱 뭐 이러고 있겠죠. 계속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밴드웨건. 오고 있어요. 온다. CMA 잔고는 뭐 어제 늘었기 때문에 늘지 않았고요. 신용자는 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한 16조를 넘어섰네요. 지금 그 베고데이션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다우존스랑 나스닥은 좋습니다. 다우존스 상승폭이 미미한 거는 일단은 뭐 애플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나스닥 주도, 코스닥 주도 장세입니다. 지금 한국 MSCI 펀드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요. 미증시 바이오가 살짝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백신 코로나 관련 주가 살짝 요동을 치는 것으로 보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 엔비디아, 인텔, AMD 이런 것들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상해도 오늘 PMI 지수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단기 상승의 피로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상승하고 있고 중국 증시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스톡스랑 닥스가 살짝 돌려줬네요. 마이너스였는데. 자, 지금 미국차 3개월물에 다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미국차 10년물도 지금 현재 의미 부여는 어려울 것 같고 흐름만 좀 보겠습니다. 자, 원달러 하락하고 있고요. 아마 지속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WTI 컨트랙이 내일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리는 기술적 조정으로 보이고요. 골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황 잠깐 볼 게 있나요? 지금 대형주보단 중소형주가 좋았고 코스닥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하락 종목수가 저렇겠죠. 자, 지금 코스피가 비차익으로 계속 팔았습니다. 오늘 MSCI 리밸런싱 그 일로 인해서 오늘도 약간 매도의 연장으로 보이고요. 어제 매도한 금액에 비하면 크지 않았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들어온 외국인 물량도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울기랑 약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금융투자가 좀 팔다가 다시 매수세로 전환했는 게 좀 눈에 띄고요.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내일까지 이어질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 판 것으로 나오지만 그렇게 공격적으로 팔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했고요. 개인이 이건 공격적으로 매수했다기보다는 그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 모두 시장가 매도로 팔지 않고 좀 밸런스나 스피드를 조절하면서 판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외국인 매도에 계속 커플링 되어 있는 게 약간은 인상적입니다. 종목들을 보고 싶긴 하지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내일까지는 장이 뭐 그닥 악재가 없습니다. 뭐 자고 일어나면 미증시가 폭락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고요. 악재가 발생했다는 거겠죠. 지금 흐름에서 하락하면 100% 악재입니다. 100% 악재고 또는 상승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한다라고 보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